어머, 옥자 왔네. 그 블라우스 작년에도 입지 않았어? 입구에 서 있던 미숙이 옥자를 위아래로 훑으며 피식 웃었습니다. 15만 원 회비를 내고 들어간 자리에서 옥자에게 주어진 건 문역 구석 의자 하나였어요. 옥자는 우리 모임 수준에 안 맞아. 단톡방에는 이런 말이 버젓이 올라왔죠. 4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그 동창회 자리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어요. 차에서 내린 여자의 이름 석자에 친구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옥자를 무시하던 사람들의 비밀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지금 이 목소리가 닿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눈부신 행운이 가득하길 바랄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새벽 4시 노량진 수산시장 골목에 찬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강옥자가 1톤 트럭에서 내려 허리를 한번 펴고는 짐칸 뒤쪽으로 돌아갔어요. 손등마다 세월이 남긴 칼자국이 선명했고 낡아서 색이 바랜 허리 보호대가 점퍼 사이로 보였죠. 옥자가 스티로폼 상자 4개를 차례로 끌어내려 손수레 위에 쌓았습니다. 손수레 바퀴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시장 안쪽으로 굴러갔어요. 4평짜리 좌판 앞에 도착한 옥자가 셔터를 올리고 형광등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하얀 불빛이 켜지자 좌판이 스테인리스 판이 번쩍 빛났어요. 옥자가 대야에 얼음을 퍼서 좌판 위에 고르게 깔고 그 위로 광어와 우럭을 한 마리씩 가지런히 올려놓았죠. 뒤쪽 2평 냉동 창고 철문을 열고 냉동 고등어 박스 6개를 안쪽 선반까지 밀어 넣는 옥자의 이마에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옆 좌판 상인 순덕이 고무장갑을 끼며 옥자를 바라봤어요. 옥자 씨, 오늘도 시장통에서 제일 먼저 나왔네. 우리보다 항상 1시간은 빠르다니까. 옥자가 앞치마 끈을 허리 뒤로 돌려 매며 힘없이 웃었습니다. 내가 안 나오면 누가 나와? 우리 준혁이 회사 다닌다고 돈 안 드는 것도 아니고 남편 술값에 정희 신우이 용돈까지 내가 안 열면 그날 바로 마이너스야. 순덕이 혀를 차며 손에 들고 있던 수건을 어깨에 걸쳤어요. 그 남편이란 사람은 대체 하는 일이 뭐야? 매일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고 있다며. 옥자가 칼을 들어 광어 비늘을 긁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사각사각 비늘 긁히는 소리만 좌판 위로 퍼졌어요. 옥자가 입을 꾹 다문 채 칼질에만 집중하는 모습에 순덕이 더는 묻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죠. 한참 뒤 옥자의 낡은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닿고 화면을 누르자 62회 동창 단톡방이라는 글자가 떠 있었어요. 박미숙이 올린 메시지가 맨 위에 보였습니다. 이번 동창회 장소는 청담동 한정식 코스로 정했어. 회비 15만 원, 이번 주 금요일까지 입금해 주세요. 그 아래로 최영란의 메시지가 바로 이어졌죠. 역시 미숙이 센스. 우리 정도 되면 그 정도는 가야지. 송정은이 한 줄 덧붙였습니다. 동희, 싼 데 가면 격이 안 맞잖아. 윤복순도 메시지를 올렸어요. 다들 좋은 옷 입고 와. 단체 사진 찍을 거니까. 옥자가 화면을 내리다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15만 원이라는 숫자 위에서 옥자의 시선이 오래도록 머물렀어요. 새벽부터 좌판에 서서 생선을 다 팔아도 하루 순이익이 7, 8만 원인데 15만 원은 이틀을 꼬박 벌어야 겨우 만들 수 있는 돈이었죠. 옥자가 휴대폰을 앞치마 주머니에 넣으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5만 원. 순덕이 옥자의 표정을 슬쩍 살피며 물었어요. 왜 또 그 동창회야? 안 가면 안 되나? 옥자가 도마 위에 칼을 내려놓고 순덕을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잔주름이 깊게 파여 있었어요. 미숙이한테 빌려준 500만 원을 아직 못 받았어. 3년 전에 급하다고 울면서 매달리길래 줬는데 그 뒤로 돈 얘기만 꺼내면 딴소리를 해. 얼굴이라도 비춰야 말을 꺼내든 하지. 순덕이 두 눈을 크게 뜨며 좌판을 손바닥으로 탁 쳤습니다. 500만 원이면 옥자 씨한테 얼마나 큰 돈인데. 그걸 3년이나 질질 끌어. 진짜 나쁜 것들이다. 옥자가 대답 없이 다시 칼을 집어들었어요. 옥자의 입술이 한 줄로 꾹 다물려 있었죠. 그날 저녁 7시 옥자가 시장 셔터를 내리고 집에 들어섰습니다. 현관에 신발이 아무렇게나 벗겨져 있었고 거실까지 담배 냄새가 가득했어요. 소파에 창호가 비스듬히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바닥에는 빈 소주병 2개가 나뒹굴었고 재떨이에 담배꽁초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옥자가 부엌에 장바구니를 내려놓으며 창호를 바라봤어요. 밥은 먹은 거야. 창호가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리모컨 버튼을 눌렀습니다. 라면 끓여 먹었어. 반찬이 하나도 없더라. 옥자의 턱 근육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새벽 4시부터 14시간을 서서 일하고 돌아왔는데 첫마디가 반찬 타령이었으니까요. 옥자가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제 직접 담아 넣은 밑반찬 통 4개가 그 자리 그대로 있었어요. 여기 다 있잖아. 눈이 없는 거야, 손이 없는 거야. 창호가 벌떡 상체를 일으키며 목소리를 높였죠. 뭐? 지금 나한테 뭐라 하는 거야? 하루 종일 집에서 기다린 사람한테 와서 하는 소리가 그거야. 옥자가 냉장고 문을 닫고 등을 돌렸습니다. 어깨가 잠깐 움찔했지만 옥자는 입을 열지 않았어요. 부엌 싱크대 앞에 선 옥자의 두 손이 개수대 가장자리를 꽉 움켜쥐고 있었죠. 그때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나더니 김정희가 슬리퍼를 끌며 들어왔습니다. 한 손에는 교회 주보를 들고 다른 손에는 과일 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정희가 봉지를 식탁에 올려놓고는 부엌 안을 둘러봤습니다. 옳게 오늘 준혁이한테 연락했어. 이번 달 용돈 아직이래. 내가 교회 헌금 내는 날이 이번 주 일요일이야. 옥자가 싱크대에서 손을 떼고 정희를 돌아봤어요. 정희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가 또 돈이었습니다. 옥자의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렸어요. 신우이, 준혁이 월급은 준혁이 돈이에요. 내가 어떻게 그걸 빼다가 드려요. 정희가 주보를 식탁 위에 탁 내려놓으며 눈을 치켜떴죠. 올케가 매번 그 소리야. 시어머니 살아계실 때 우리 오빠한테 들어간 돈이 얼마인데 그게 다 우리 집안 돈이야. 준혁이가 오빠 아들인데 그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창호가 소파에서 팔짱을 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 말이 맞아. 정희한테 좀 챙겨줘라. 매번 이러니까 집안이 시끄러운 거 아니야. 옥자가 두 주먹을 꽉 쥐고 고개를 숙였어요. 부엌 형광등 불빛 아래로 옥자의 그림자가 바닥 위에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옥자의 하루를 묻지 않았어요. 아무도 옥자의 허리가 어떤지, 오늘 장사는 됐는지 한마디 하지 않았죠. 이튿날 오후 좌판 정리를 마친 옥자가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동창 단톡방에 새 메시지가 23개나 쌓여 있었어요. 미숙이 올린 사진 속에는 청담동 한정식집의 넓은 개인 룸이 찍혀 있었죠. 영란이 그 밑에 답을 달았습니다. 거기 코스가 1인당 12만 원이면 회비 15만 원에서 남는 돈으로 와인도 시킬 수 있겠다. 복순이 바로 이어서 메시지를 올렸어요. 근데 옥자는 올 수 있는 거야. 바쁘면 굳이 안 와도 되는데. 옥자가 그 문장을 들여다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안 와도 된다는 말이 오지 마로 들렸어요. 옥자의 엄지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한참을 멈춰 있었죠. 몇 분이 지나고
옥자가 떨리는 손으로 참석이라고 두 글자를 쳤습니다. 토요일 저녁 옥자가 안방 옷장 문을 열었어요. 안쪽에 걸린 옷이라곤 시장에서 입는 작업복 3벌과 5년 전 준혁이 첫 월급으로 사준 베이지색 블라우스 한 장뿐이었습니다. 옥자가 블라우스를 꺼내 다리미판 위에 올렸어요. 다리미를 천천히 밀면서 거울 속 자기 얼굴을 한참 바라봤죠. 거울 안의 옥자 얼굴에는 62년의 시간이 주름 하나하나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옥자가 블라우스를 가슴에 대어보고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옷걸이에 걸었어요. 청담동 한정식 집 앞에 옥자가 도착한 건 약속 시각보다 10분 이른 6시 50분이었습니다. 입구에 미숙과 영란이 나란히 서 있었어요. 미숙이 팔에 걸친 명품 가방을 가볍게 흔들며 옥자를 위아래로 훑어봤죠. 어머, 옥자 왔네. 그 블라우스 작년에도 입지 않았어. 영란이 미숙 옆에서 손으로 입을 가리고 킥킥 웃었습니다. 옥자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살짝 숙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개인 룸 안에는 정은과 복순이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죠. 넓은 테이블 한가운데 미숙의 가방이 놓여 있었고 그 양옆에 영란과 정은이 앉았습니다. 옥자가 문 바로 옆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았어요. 아무도 옥자에게 이쪽으로 오라는 말을 하지 않았죠. 음식이 차례로 나오고 미숙이 와인잔을 들어 올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자, 오랜만이니까 근황 한 바퀴 돌자. 영란이부터 해. 영란이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넘기며 말했어요. 우리 남편이 병원 증축 끝냈어. 이번에 2층을 더 올렸거든. 직원도 10명이나 늘었어. 정은이 와인잔을 살짝 기울이며 뒤를 이었습니다. 나는 세무사무소 직원을 2명 더 뽑았어. 거래처가 자꾸 늘어나서 손이 모자라. 복순이 냅킨으로 입가를 닦으며 어깨를 으쓱했죠. 우리 남편 건설 쪽이 요즘 대박이야. 다음 달에 제주도 별장 계약하기로 했어. 미숙이 고개를 끄덕이다가 천천히 시선을 돌려 옥자를 바라봤습니다. 미숙의 입꼬리가 한쪽으로 살짝 올라가 있었어요. 옥자는 요즘 시장은 좀 어때? 옥자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입을 열려는 순간 미숙이 손바닥을 펴서 가볍게 저으며 말을 잘랐죠. 아, 됐어. 넘어가자. 다음.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던 옥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옥자가 천천히 손을 내려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테이블 아래에서 옥자의 두 손이 치마천을 꽉 움켜쥐고 있었죠. 영란이 와인을 한 모금 더 마시고는 미숙에게 기대듯 몸을 기울이며 속삭였습니다. 미숙아, 솔직히 옥자한테 회비받는 것도 좀 미안하지 않아? 미숙이 잔을 돌리며 피식 웃었어요. 미안하긴. 본인이 오겠다는데 어떡해. 그 목소리가 옥자의 귀에 또렷하게 닿았습니다. 옥자가 물잔을 집어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물을 삼키는 옥자의 목이 크게 움직였죠. 모임이 끝나고 밖으로 나오자 미숙과 영란과 정은이 나란히 택시를 잡으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복순이 옥자를 슬쩍 돌아보더니 아무 말 없이 영란의 택시에 함께 탔어요. 옥자 혼자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정류장 벤치에 앉아 핸드백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옥자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가로등 불빛이 옥자의 얼굴 위로 희미하게 내려앉았죠. 옥자가 핸드백 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 안쪽 칸에 낡은 사진 한 장이 꽂혀 있었어요. 교복을 입은 17살의 옥자가 상장을 들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전교 1등 상장을 받던 날 미숙도 영란도 정은도 옥자 옆에서 나란히 웃고 있었습니다. 옥자가 사진을 엄지손가락으로 천천히 쓸었어요. 그때는 다 똑같았는데
버스가 정류장에 멈춰 섰고 옥자가 사진을 지갑에 다시 넣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버스에 오른 옥자가 맨 뒷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창에 비친 옥자의 얼굴 위로 서울 야경이 흘러갔죠. 옥자의 두 손이 무릎 위에서 아직도 치마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옥자가 시장에 도착해 셔터를 올리고 형광등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불이 켜지지 않았어요. 옥자가 스위치를 몇 번이고 올렸다 내렸지만 형광등은 꿈쩍도 하지 않았죠. 옥자가 허둥지둥 뒤쪽 냉동 창고 철문을 열었습니다. 냉동고 작동등이 꺼져 있었어요. 안쪽 선반이 고등어 박스에서 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고 바닥에 녹은 물이 고여 있었죠. 수조 쪽으로 달려간 옥자가 수조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산소 펌프가 멈춘 수조 안에서 광어 3마리가 옆으로 뒤집혀 떠 있었어요. 나머지 우럭들도 입을 벌린 채 수면 가까이 올라와 거의 움직이지 않았죠. 옥자의 무릎이 꺾이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녹은 물이 옥자의 바지를 적셨지만 옥자는 일어나지 못했어요. 이게 무슨 전기가 왜? 옥자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한국전력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동 안내 음성이 흘러나왔어요. 해당 가입자의 전기요금이 2달 연속 미납되어 공급이 중단되었습니다. 옥자가 휴대폰을 귀에서 떼고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죠. 2달 미납 내가 분명히 남편한테 고지서 처리하라고 했는데. 옥자가 허리를 짚고 간신히 일어나 좌판 서랍을 뒤졌습니다. 서랍 안쪽 깊숙한 곳에서 뜯지도 않은 고지서 2장이 나왔어요. 2달치 전기요금 합계 52만 원이었죠. 옥자의 손이 고지서를 쥔 채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옆 좌판 순덕이 소리를 듣고 달려왔어요. 창고 안을 들여다본 순덕이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세상에, 옥자씨. 이게 다 뭐야? 물이 왜 이렇게... 옥자가 고지서를 순덕에게 내밀며 말했어요. 옥자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죠. 남편이 고지서를 숨겨놨어. 2달치를 안 냈대. 52만 원을 지금 당장 내야 전기가 들어온대. 순덕이 고지서를 받아들고 숫자를 확인하더니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인간이 진짜... 옥자씨, 일단 우리 가게 얼음 가져가. 내 냉동고에 넣을 수 있는 것만이라도 옮기자. 순덕이 자기 좌판으로 뛰어가 아이스박스 3개를 끌고 왔어요. 옥자와 순덕이 함께 아직 단단한 고등어 박스를 골라 아이스박스에 옮겨 담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물러진 생선이 절반이 넘었어요. 옥자가 물러진 광어를 손에 들었다가 바닥에 내려놓으며 입술을 깨물었죠. 이거 다 합하면 150만 원어치야. 150만 원이 그냥 녹아버렸어. 순덕이 옥자의 등을 두 손으로 감싸 잡았습니다. 지금 그 남편한테 전화해. 당장 전화해. 옥자가 휴대폰으로 창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가 3번, 4번, 5번 울렸지만 받지 않았죠. 6번째 신호 끝에 창호가 잠에서 덜 깬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이른 아침부터? 옥자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전기고지서 2달치를 왜 숨겼어? 전기가 끊겨서 생선이 다 못 쓰게 됐어.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호가 기침을 한 번 하고 대답했어요. 아, 그거. 깜빡했어. 돈이 없어서 못 낸 거야. 옥자가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을 줬죠.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깜빡한 게 아니잖아. 서랍 맨 안쪽에 밀어 넣었잖아. 돈이 없긴 뭐가 없어. 내가 지난달에 공과금 봉투에 60만 원 넣어뒀잖아. 그 돈 어디 갔어? 창호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이윽고 작게 혀를 차는 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들려왔죠. 그건 좀 급한데 썼어. 옥자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급한 데가 어디야?
창호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내뱉었어요. 아, 좀 그만해. 어차피 지난 일인데 어쩔 거야. 전기세 내면 되잖아. 옥자가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앞치마 주머니에 밀어 넣었습니다. 옥자의 양쪽 콧볼이 벌름거렸어요. 옥자가 좌판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죠. 순덕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옥자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옥자 씨, 우리 시장 상인회에 긴급 대출이 있어. 이자도 거의 없고 내가 회장님한테 얘기해 볼게. 옥자가 손가락 사이로 순덕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빚은 더 지면 안 돼.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옥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물러진 생선을 따로 골라 비닐봉지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이라도 건질 수 있는 것은 떨이로 팔고 완전히 못 쓰게 된 것은 폐기 상자에 넣었어요. 옥자의 손이 쉬지 않고 움직였죠. 그 사이 시장이 문을 열고 다른 상인들이 하나둘 좌판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옥자의 좌판 앞으로 물이 흘러나온 것을 본 건너편 상인 만수가 달려왔어요. 옥자 씨, 이게 뭐야? 냉동고 고장났어. 순덕이 만수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만수가 자기 가게에서 큰 아이스박스 2개를 더 가져왔습니다. 옥자가 만수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만수 씨, 고마워. 나중에 꼭 갚을게. 만수가 손을 내저으며 말했죠. 무슨 소리야? 여기서 30년을 같이 장사했는데 빨리 살릴 수 있는 거 살리자. 옥자와 순덕과 만수가 셋이서 아직 상태가 괜찮은 냉동 생선을 아이스박스에 나눠 담았습니다. 옥자가 중간중간 허리를 펴며 보호대를 고쳐맸어요. 이마에 송글송글 맺힌 땀이 턱 아래로 흘러내렸죠. 오전 10시 옥자가 은행 현금 인출기 앞에 섰습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한 옥자의 얼굴이 굳었어요. 잔액 38만 원이었죠. 전기요금 52만 원에 14만 원이 모자랐습니다. 옥자가 인출기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지갑 안쪽에 접어둔 비상금 봉투를 꺼냈어요. 준혁이 지난달 보내준 용돈 중에서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둔 20만 원이었습니다. 옥자가 봉투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이 돈까지 쓰면 이번 달 남은 식비가 없었죠. 옥자가 눈을 질끈 감았다 뜨고는 봉투에서 15만 원을 꺼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전기요금 52만 원을 납부하고 한국전력에 전화를 걸어 복구를 요청했어요. 오늘 안으로 복구가 될까요? 상담원이 확인 후 내일 오전 중 복구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옥자가 전화를 끊고 시장으로 돌아오는 길에 발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옥자의 두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죠. 시장으로 돌아온 옥자가 좌판 앞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물러진 생선 손에 약 150만 원, 전기요금 52만 원, 이번 달 남은 생활비 거의 없음. 옥자가 계산기를 내려놓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렸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동창 단톡방에 미숙이 새 메시지를 올렸어요. 다음 달에 동창 여행 가자. 장소는 경주 호텔로 알아보고 있어. 1인당 30만 원 예상. 영란이 바로 답했죠. 좋아 좋아. 경주 벚꽃 시즌이면 딱이다. 복순이 이어서 올렸습니다. 옥자도 이번엔 같이 가야지. 맨날 빠지지 말고. 옥자가 화면을 내려다보며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30만 원이라는 숫자가 옥자의 눈앞에서 아른거렸죠. 옥자가 휴대폰을 뒤집어 좌판 위에 엎어놓았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옥자가 현관문을 열자 창호가 거실 바닥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있었어요. 창호 앞에 소주 한 병이 또 놓여 있었습니다. 옥자가 신발을 벗으며 창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오늘 내가 전기세 내느라 비상금까지 다 꺼냈어. 이번 달 밥 먹을 돈이 없어. 공과금 봉투에 있던 60만 원 어디에 쓴 거야?
똑바로 말해. 창호가 소주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형한테 좀 빌려줬어. 옥자의 눈이 커졌어요. 형이라니. 무슨 형? 당신 형은 5년 전에 연락 끊겼잖아. 창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를 질렀죠. 아, 좀 그만 캐물어. 쓴 건 쓴 거야. 내가 번 돈도 아닌데 왜 나한테 이래. 옥자가 한 발짝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옥자의 양손이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어요. 당신이 번 돈이 아니라고. 그래, 맞아. 당신은 10년째 한 푼도 안 벌었지. 그 돈은 내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생선배를 갈라서 번 돈이야. 창호가 눈을 부릅뜨며 옥자에게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야, 지금 나한테 그게 할 소리야. 남편한테. 옥자가 창호의 손가락을 쳐다보며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옥자의 턱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시선은 창호의 눈을 똑바로 향하고 있었죠. 할 소리가 아니라 해야 할 소리야. 오늘 생선 150만 원어치가 다 썩었어. 그거 다 당신이 고지서 숨긴 탓이야. 창호가 말문이 막혔는지 입을 벌렸다 다물었습니다. 그러더니 외투를 집어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나 나간다.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옥자가 텅 빈 거실에 홀로 서서 소주병이 놓인 바닥을 내려다봤어요. 옥자가 천천히 쪼그려 앉아 소주병을 집어들고 싱크대에 쏟아부었습니다. 빈 병을 쓰레기통에 넣는 옥자의 손끝이 아직 떨리고 있었어요. 옥자가 부엌 식탁에 앉아 볼펜을 꺼내 메모지 위에 숫자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생선 손에 150만 원, 전기세 52만 원, 다음 달 시장 자릿세 35만 원, 준혁이 교통비 보험료. 숫자를 하나씩 적어 내려갈수록 옥자의 볼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마지막 줄에 밑줄을 긋고 옥자가 볼펜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전력 복구 차량이 시장 앞 골목에 도착했습니다. 노란 조끼를 입은 기사가 전기 계량기 뚜껑을 열고 차단기를 올리자 좌판 형광등이 깜빡이며 켜졌어요. 냉동 창고 안쪽에서 냉동기가 웅웅 돌아가는 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죠. 옥자가 창고 철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선반 위 박스를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어제 순덕이 아이스박스에 옮겨준 고등어는 살았지만 선반 위에 남겨둔 냉동 갈치 2박스는 손가락으로 누르면 푹 들어갈 만큼 물러져 있었어요. 수조 쪽도 확인했는데 산소 펌프가 다시 돌아가면서 남은 우럭 몇 마리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죠. 하지만 어제 뒤집혀 떠오른 광어 3마리는 이미 수조 밖 폐기 상자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옥자가 물러진 갈치 박스를 2팔로 안아 창고 밖으로 끌어냈어요. 박스 아래로 녹은 물이 줄줄 흘러 바닥에 물줄기를 만들었죠. 이것까지 합하면 200만 원은 넘겠네. 광어에 갈치에 고등어에. 옥자가 박스를 바닥에 내려놓고 허리를 펴며 보호대를 고쳐맸습니다. 순덕이 자기 좌판에서 수건을 어깨에 걸치고 건너왔어요. 전기 들어왔구나. 그래도 다행이다. 근데 옥자 씨 얼굴이 왜 그래? 눈이 퉁퉁 부었잖아. 밤새 한숨도 못 잤지. 옥자가 앞치마 끈을 다시 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잠이 올 리가 있나? 어젯밤에 창호 씨한테 공과금 봉투 돈 어디 썼냐고 다시 물었거든. 순덕이 한 발짝 더 다가오며 눈을 가늘게 떴어요. 뭐래? 이번엔 뭐라고 둘러댔어? 옥자가 좌판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죠. 처음엔 형한테 빌려줬다고 했다가 내가 따지니까 말을 바꾸더라. 후배가 급하다고 해서 좀 줬다고. 순덕이 허리에 손을 올리며 혀를 찼습니다. 말이 자꾸 바뀌면 그게 다 거짓말이야. 뻔하지. 술집 아니면 노름판이야. 옥자가 무릎 위에 두 손을 올려놓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좌판 위 얼음이 천천히 녹으면서 물이 스테인리스 판 아래로 똑똑 떨어졌습니다. 옥자가 그 물소리를 듣고 있다가 벌떡 일어나 얼음을 덮어서 좌판 위에 깔았어요. 멈춰 있을 여유가 없었죠. 점심때쯤 옥자가 좌판에서 손님에게 우럭 한 마리를 저울에 올려놓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손님에게 생선을 봉지에 담아 건네고 나서 화면을 확인했어요. 저축은행에서 온 문자였죠. 강옥자 고객님, 대출 원리금 상환일이 3일 경과하였습니다. 조속히 상환 부탁드립니다. 미상환 시 연체 이자가 부과됩니다. 옥자가 문자를 2번 읽었습니다. 읽고 또 읽었어요. 옥자의 입이 반쯤 벌어진 채 한동안 다물어지지 않았죠. 대출 내가 대출을 받은 적이 없는데. 옥자가 좌판 의자에 털썩 앉아 저축은행 고객센터에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원이 본인 확인을 거친 뒤 조회한 내용은 이랬어요. 강옥자 명의로 2,500만 원짜리 신용대출이 1년 2개월 전에 개설되어 있었고 석 달째 원리금이 밀려 있었죠. 매달 갚아야 할 금액이 47만 원이었는데 3개월분 합계 141만 원이 연체 상태였습니다. 옥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쭉 빠졌어요. 좌판 위 생선을 다듬던 칼을 내려놓고 의자 팔걸이를 두 손으로 움켜쥐었죠. 저는 그 대출을 신청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 은행에 가본 적도 없어요. 누가 제 이름으로 한 거예요. 상담원이 정확한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지점을 방문해 달라고 안내했습니다. 옥자가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좌판 위에 내려놓았어요. 옥자의 시선이 허공 한 점에 고정된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죠. 순덕이 옥자의 표정이 심상치 않은 걸 보고 손에 들고 있던 대야를 내려놓고 건너왔습니다. 옥자 씨, 왜 그래? 아까보다 얼굴이 더 안 좋아. 무슨 일이야? 옥자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 순덕에게 화면을 보여줬어요. 누가 내 이름으로 2,500만 원을 빌렸어. 나는 단 한 번도 그 은행에 간 적이 없는데 내 이름으로 대출이 잡혀 있대. 순덕이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입을 딱 벌렸죠. 세상에, 이거 완전히 사기잖아.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옥자가 앞치마를 풀어 의자에 걸치며 일어섰습니다. 순덕 씨, 미안한데 좌판 좀 봐줘. 나 지금 당장 은행에 다녀와야겠어. 순덕이 옥자의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가, 어서 가. 좌판은 내가 볼 테니까 걱정 마. 옥자가 시장 밖으로 나가 택시를 잡아타고 저축은행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대기석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옥자의 두 발이 바닥 위에서 쉴 새 없이 움직였어요. 번호가 불리자 옥자가 창구에 앉아 신분증을 내밀고 대출 서류 전체 열람을 요청했죠. 제 이름으로 된 대출이 있다는데 저는 신청한 적이 없습니다. 서류 전부를 보여주세요. 직원이 컴퓨터를 조회하고 서류를 출력해 옥자 앞에 놓았습니다. 대출 신청서 4장, 신분증 사본 1장, 소득 증빙 서류 2장이었어요. 옥자가 신청서 첫 장부터 한 글자씩 눈으로 따라갔죠. 주소는 옥자의 집 주소가 맞았습니다. 주민등록번호도 틀림없었어요. 전화번호까지 옥자의 번호가 적혀 있었죠. 그런데 신청서 맨 아래 서명란에 적힌 글씨가 옥자의 필체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옥자는 글씨를 또박또박 작게 쓰는데 서명란의 글씨는 크고 흘려 쓴 필체였어요. 옥자가 서명 부분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직원을 바라봤습니다. 이 글씨는 제 글씨가 아닙니다. 이건 제가 쓴 게 아니에요. 직원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컴퓨터 화면을 다시 확인했어요. 신청 당시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접수된 건데요. 잠시만요. 당시 지점 방문 기록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원이 마우스를 몇 번 클릭하더니 모니터를 돌려 옥자에게 보여줬습니다. 대출 신청일에 이 지점을 방문한 사람의 사진이 화면에 떠 있었어요. 입구 쪽 카메라에 찍힌 사진이었죠. 옥자가 화면 속 인물을 본 순간 옥자의 두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의자 팔걸이를 쥔 손가락에 힘이 잔뜩 들어갔어요. 사진 속 인물은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죠. 하지만 옥자가 40년 넘게 봐온 얼굴이었습니다. 마스크 위로 드러난 눈매, 왼쪽 귀 아래 작은 점 하나까지 또렷하게 보였어요. 박미숙이었습니다. 옥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미숙이, 이게 미숙이가 한 거야. 옥자가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등에 오래된 칼자국 위로 핏줄이 붉어져 나왔어요. 옥자가 눈을 한번 질끈 감았다 뜨고는 직원에게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죠. 이 서류 사본 전부하고 방금 보여주신 방문 기록 사진도 출력해 주세요. 제명의 대출이니까 제가 열람할 권한이 있죠. 직원이 잠깐 자리를 비우고 상급자에게 확인을 받았습니다. 돌아온 직원이 서류 사본 7장과 방문 기록 사진 출력물 1장을 투명 파일에 담아 옥자에게 건넸어요. 여기 있습니다. 추가로 필요하신 서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옥자가 파일을 받아 가방에 넣고 지퍼를 꼼꼼히 닫았습니다. 의자에서 일어서는 옥자의 다리가 살짝 비틀거렸지만 옥자가 창구 모서리를 잡고 몸을 바로 세웠어요. 은행 유리문을 밀고 밖으로 나온 옥자가 인도 위에 멈춰 섰습니다. 서류가 든 가방을 두 팔로 가슴에 꼭 안았어요. 옥자의 입술이 떨리고 있었지만 눈은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죠. 옥자가 휴대폰을 꺼내 미숙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화면에 박미숙이라는 세 글자가 떠 있었어요. 옥자의 엄지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 올라갔다가 멈췄습니다. 옥자가 손가락을 거두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도로 넣었어요. 아직은 안 돼. 전화하면 안 돼. 옥자가 택시를 잡아타고 기사에게 목적지를 말했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이요. 택시 뒷좌석에 앉은 옥자가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오후 햇살이 차창 너머로 비스듬히 들어왔지만 옥자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죠. 옥자의 턱 근육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시장에 돌아온 옥자가 좌판 의자에 앉아 가방에서 서류 파일을 꺼냈어요. 미숙의 사진, 위조된 서명, 옥자의 신분증 사본을 1장씩 좌판 위에 펼쳐놓았죠. 옥자가 서류를 1장씩 들어 올려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때 한 가지 생각이 옥자의 머릿속을 스쳤어요. 옥자가 서류 더미에서 신분증 사본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사본 오른쪽 아래에 찍힌 날짜를 확인했죠. 옥자의 눈이 좁아졌어요. 이 신분증 사본 2년 전에 동창회 단톡방에서 보낸 거야. 옥자가 휴대폰을 꺼내 단톡방을 열고 위로 한참을 올렸습니다. 2년 전 3월 미숙이 단톡방에 올린 메시지가 나왔어요. 동창 비상 연락망 정리할게. 다들 신분증 앞면 사진 찍어서 저한테 개인톡으로 보내줘. 그 아래로 영란, 정은, 복순이 차례로 보냈어. 나도 보냄이라고 답한 기록이 있었죠. 옥자도 그때 신분증 앞면을 사진 찍어 미숙에게 보냈습니다. 옥자가 자기가 보낸 사진 전송 기록을 찾아 날짜를 확인했어요. 은행 서류에 첨부된 신분증 사본의 날짜와 옥자가 미숙에게 사진을 보낸 날짜가 일치했습니다. 옥자가 휴대폰 화면을 캡처했어요. 단톡방 메시지와 사진 전송 기록을 각각 저장했죠. 옥자가 서류를 다시 파일에 넣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비상 연락망이 아니었어. 처음부터 이걸 노린 거야. 순덕이 좌판 사이 통로에서 옥자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옥자 씨, 은행에서 뭐래?
옥자가 순덕을 올려다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미숙이가 한 거야. 내 신분증 사본으로 은행에 가서 2,500만 원을 빌렸어. 은행에 사진 기록이 남아 있었어. 순덕이 걸음을 멈추고 두 손을 허리에 올렸어요. 순덕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죠. 미숙이가 동창회장이라는 그 여자가 옥자 씨 이름으로 돈을 빌려. 이건 도둑질도 아니고 완전 범죄잖아. 옥자 씨, 당장 경찰에 신고해. 옥자가 파일을 가방에 넣으며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아직은 안 돼. 서명 글씨가 내 거랑 다르다는 건 나만 아는 거야. 전문가한테 확인을 받아야 해. 그리고 미숙이가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도 알아야 하고. 지금 섣불리 움직이면 미숙이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순덕이 팔짱을 끼고 옥자를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옥자 씨가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었어. 알았어. 그럼 나한테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옥자가 고개를 끄덕이고는 가방 지퍼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저녁 7시 시장 셔터를 내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옥자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동창 단톡방에 미숙이 올린 새 메시지가 있었죠. 오늘 모임 장소 후보지 사진 올릴게. 경주 호텔 2곳 중에 골라줘. 영란이 바로 답을 달았습니다. 첫 번째가 더 좋다. 수영장 있는 대로 하자. 복순이 이어서 올렸어요. 옥자도 이번에는 같이 가야지. 지난번에 혼자 안 왔잖아. 옥자가 화면을 내려다보며 입꼬리를 한쪽으로 당겼습니다. 아무 대답도 치지 않았어요. 옥자가 휴대폰을 무릎 위에 엎어놓고 버스 창밖을 바라봤죠. 창에 비친 옥자의 얼굴에는 아까 은행 앞에서 보였던 떨림이 없었습니다. 옥자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흔들림 없이 한 곳을 똑바로 응시하는 무언가를 단단히 마음먹은 사람의 눈이었죠. 일주일 뒤 토요일 오전 옥자의 휴대폰에 준혁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옥자가 좌판 위 생선을 다듬다 말고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나 오늘 저녁에 집에 갈 건데 할 얘기가 있어. 옥자가 칼을 도마 위에 내려놓으며 물었죠. 무슨 얘기인데?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준혁이 잠깐 뜸을 들이더니 말했습니다. 좋은 얘기야. 저녁에 가서 할게. 엄마 좋아하는 거 사갈게. 전화를 끄는 옥자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고개를 갸웃했어요. 준혁이가 좋은 얘기라고 했는데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 있었거든요. 옥자가 다시 칼을 들어 우럭 비늘을 긁으면서도 자꾸 휴대폰 쪽으로 눈길이 갔습니다. 저녁 6시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났어요. 준혁이가 양손에 과일 봉지와 한우팩을 들고 들어왔죠. 옥자가 부엌에서 나와 준혁이 손에 든 짐을 받아들었습니다. 이걸 또 사왔어. 돈 아까운 줄 알아야지. 준혁이가 신발을 벗으며 거실을 둘러봤어요. 아버지는? 옥자가 봉지를 부엌 식탁에 올려놓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나간 지 사흘째야. 연락도 없어. 준혁이 입술을 한 줄로 다물고 거실 소파 쪽을 바라봤어요. 빈 소주병은 치웠지만 재떨이에 담배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죠. 준혁이가 고개를 돌려 옥자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밥 먼저 먹고 얘기하자. 옥자가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밑반찬을 꺼내 식탁에 차렸어요. 준혁이가 밥그릇을 들고 옥자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둘이 마주 앉아 밥을 먹는데 준혁이가 숟가락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어요. 옥자가 준혁이 손을 보며 숟가락을 내려놓았죠. 할 얘기가 있다며. 빨리 말해봐. 엄마가 밥이 안 넘어가잖아. 준혁이가 숟가락을 밥그릇 위에 걸치고 옥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엄마, 나 결혼하려고. 옥자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결혼. 누구랑? 사귀는 사람이 있었어.
준혁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회사에서 만났어. 같은 팀은 아닌데 프로젝트 하면서 알게 됐어. 이름은 한서윤이야. 옥자가 젓가락을 식탁에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한서윤. 어떤 아이인데? 준혁이가 잠깐 숨을 들이쉬었어요. 한성그룹 회장님 딸이야. 식탁 위에 잠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옥자가 준혁이 얼굴을 빤히 들여다봤어요. 옥자의 입이 반쯤 벌어진 채 한동안 다물어지지 않았죠. 한성그룹, 그 한성그룹. 텔레비전에 나오는. 준혁이가 두 손을 식탁 위에 올려놓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놀란 거 알아? 나도 처음에 많이 고민했어. 우리 집 형편이 이러니까. 옥자가 의자 등받이에 등을 기대며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준혁아, 그 집이 우리 같은 집안이랑 혼사를 하겠어. 우리가 뭐가 있다고. 준혁이가 고개를 들어 옥자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준혁이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서윤이가 그런 거 상관없다고 했어. 서윤이 어머니도 원래 재래시장에서 장사하셨대. 시집가서 많이 고생하셨다고. 그래서 서윤이가 엄마 얘기 들으면서 자기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났대. 옥자가 준혁이를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옥자의 눈시울이 천천히 붉어졌지만 옥자는 눈을 깜빡이며 참았죠. 그 아이가 진짜 그렇게 말했어. 준혁이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옥자에게 보여줬습니다. 서윤과 준혁이가 나란히 서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서윤이 수수한 흰 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죠. 명품 가방도 화려한 액세서리도 없었습니다. 옥자가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예쁜 아이네. 눈이 맑아. 준혁이가 휴대폰을 도로 넣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서윤이가 엄마 만나고 싶대. 다음 주에 시간 괜찮으세요? 옥자가 자기 앞치마에 묻은 생선 비늘 자국을 내려다봤어요. 손등에 칼자국, 갈라진 손톱이 눈에 들어왔죠. 옥자가 두 손을 식탁 아래로 내렸습니다. 이런 손으로 재벌집 며느리를 만나. 준혁이가 옥자의 손을 식탁 아래에서 잡았어요. 준혁이 두 손이 옥자의 거칠고 갈라진 손을 감쌌습니다. 엄마, 이 손이 나를 키운 손이잖아. 부끄러워하지 마. 옥자가 고개를 돌렸어요. 옥자의 턱이 떨렸지만 끝내 눈물은 흘리지 않았죠. 다음 주 수요일 오후 3시 시장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옥자가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혁이가 사준 새 블라우스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긴 모습이었어요. 옥자가 테이블 위 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있었는데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카페 문이 열리고 준혁이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준혁이 뒤로 키가 훤칠한 젊은 여자가 들어왔어요. 한서윤이었죠. 서윤이 아이보리색 면 재킷에 검은 바지를 입고 한 손에 작은 종이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서윤 뒤로 검은 양복을 입은 수행원 한 명이 카페 입구에서 멈춰 섰어요. 서윤이 옥자 앞에 다가와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한서윤입니다. 뵙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옥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서윤의 얼굴을 올려다봤어요. 사진에서 본 것보다 얼굴이 더 맑았고 눈에 힘이 있었죠. 옥자가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 앉아. 어머니라니 이런 데서 그렇게 안 불러도 돼. 서윤이 옥자 맞은편에 앉으며 종이 가방을 옥자 앞에 놓았어요. 어머니, 이건 저희 어머니가 직접 담근 매실청이에요. 시장에서 고생하시는 분께 드리라고 하셨어요. 옥자가 종이 가방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유리병에 담긴 매실청이 들어있었어요. 옥자의 눈가가 순간 촉촉해졌지만 옥자가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죠. 어머나, 이걸 직접 담그셨어. 고맙다고 전해줘. 준혁이가 옥자 옆 의자에 앉으며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서윤이 준혁에게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옥자를 향해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였어요. 어머니, 준혁 씨한테 많이 들었어요. 어머니가 30년 넘게 시장에서 혼자 가족을 다 돌보셨다고. 저희 어머니도 젊으셨을 때 재래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셨거든요. 시어머니한테 구박받으면서도 끝까지 버티셨다고 하셨어요. 옥자가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며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내 어머니도 고생을 많이 하셨구나.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저는 준혁 씨 어머니를 처음 뵙기도 전에 마음이 갔어요. 우리 어머니가 겪은 일을 준혁 씨 어머니도 겪고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옥자가 물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서윤의 눈을 들여다봤죠. 서윤의 눈이 흔들림 없이 옥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집안의 딸치고는 눈에 허세가 없었어요. 옥자가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서윤아, 솔직히 말할게. 우리 집은 가진 게 없어. 준혁이 아버지는 집에서 술만 마시고 신우이는 맨날 돈 달라고 하고 나는 시장에서 생선 파는 게 전부야. 네가 이런 집안으로 시집 온다고 하면 내 부모님이 허락하시겠어. 서윤이 자세를 고쳐 앉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사람이 중요하지 집안이 중요하냐고 하셨어요. 아버지도 맨손으로 시작하신 분이에요. 어머니 걱정하시는 거 다 알지만 저는 준혁 씨가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결정한 거예요. 옥자가 서윤의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옥자의 시선이 테이블 위 매실청 병 위에 머물러 있었어요. 옥자가 입술을 한번 깨물고는 고개를 들었죠. 고마워. 진심으로. 준혁이가 옥자의 팔을 살짝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서윤이 진짜 좋은 사람이야. 믿어도 돼. 옥자가 준혁이 손 위에 자기 손을 올렸어요. 칼자국 투성이인 옥자의 손과 준혁이의 매끈한 손이 겹쳤죠. 카페를 나서면서 서윤이 옥자 옆에 나란히 걸었습니다. 서윤이 걸음을 늦추며 옥자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혹시 힘드신 일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저한테 사양하지 마시고요. 옥자가 서윤을 올려다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처음 만난 며느리한테 힘든 얘기를 어떻게 해? 괜찮아. 서윤이 한 발짝 다가서며 옥자의 팔에 자기 손을 가볍게 얹었어요. 어머니, 저는 진짜예요. 나중에라도 괜찮으니까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옥자가 서윤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가늘고 깨끗한 손이었지만 거기에 힘이 실려 있었어요. 옥자가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는 앞을 보며 걸었죠. 카페 앞 인도에서 준혁이가 택시를 잡아 옥자를 태워보냈습니다. 택시 뒷좌석에 앉은 옥자가 무릎 위에 매실청 봉지를 올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옥자의 입가에 아까부터 지워지지 않는 작은 미소가 걸려 있었죠. 그런데 택시가 집 앞 골목에 도착했을 때 현관 앞에 낯익은 뒷모습이 서 있었습니다. 창호였어요. 사흘 만에 돌아온 창호가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었는데 번호가 안 맞는지 자꾸 삐 소리가 났죠. 옥자가 택시에서 내려 창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디 갔다 이제 와. 창호가 돌아보며 눈을 피했어요. 얼굴이 부석부석했고 턱에 수염이 지저분하게 나 있었습니다. 술 냄새가 창호의 옷에서 풍겼어요. 그냥 좀 바람 쐬고 왔어. 옥자가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며 말했죠. 3일 동안 바람을 쐬었어. 들어가. 거실에 들어선 옥자가 매실청 봉지를 부엌 식탁에 놓고 창호를 돌아봤습니다. 옥자의 표정에 아까 카페에서 보였던 미소는 사라져 있었어요. 할 말이 있어. 창호가 소파에 털썩 앉으며 리모컨을 집었죠. 뭔데? 또 잔소리야. 옥자가 소파 맞은편 의자를 끌어다 앉으며
창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준혁이가 결혼한대. 창호의 리모컨을 누르던 손이 멈췄어요. 결혼. 누구랑? 옥자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한성그룹 회장 딸. 창호가 리모컨을 소파 위에 떨어뜨렸어요. 창호의 눈이 동그래지더니 상체를 벌떡 일으켰죠. 뭐라고? 한성그룹. 그 한성그룹. 옥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호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3일 동안 어디서 뭐라고 왔는지 모를 사람의 얼굴에 갑자기 생기가 돌았죠. 야, 그러면 우리 준혁이가 재벌 사위가 되는 거잖아. 하, 우리 아들 대단하다. 창호가 무릎을 탁 치며 웃었습니다. 옥자가 창호를 말없이 바라봤어요. 옥자의 눈이 차가웠죠. 지금 웃을 일이야. 3일 동안 연락도 없이 사라져 놓고 좋은 소식 들으니까 갑자기 아버지 행세야. 창호의 웃음이 멈췄습니다. 창호가 옥자의 눈을 마주치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아, 알았어. 그래도 좋은 일이잖아. 옥자가 의자에서 일어나며 등을 돌렸습니다. 좋은 일 망치지 마. 제발. 옥자가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안방 바닥에 앉은 옥자가 가방에서 서류 파일을 꺼냈습니다. 미숙의 은행 방문 사진, 위조 서명, 신분증 사본 날짜 기록. 옥자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다가 지난번 식탁에서 적었던 메모지를 꺼내 펼쳤어요. 확인할 것. 하나, 미숙 대출 서명 필적 감정. 둘, 미숙 대출금 사용 내역. 셋, 정의 신우이명의 도용 여부. 넷, 남편 공과금 봉투돈 사용처. 옥자가 메모지를 다시 접어 가방에 넣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서윤이한테 말해야 하나. 옥자가 한참을 고민하다 고개를 저었어요. 처음 만난 며느리한테 이런 얘기를 꺼내기엔 아직 이른 것 같았죠. 옥자가 가방 지퍼를 닫고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졸업사진 속 준혁이가 옥자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옥자가 그 사진을 올려다보며 작게 중얼거렸죠. 준혁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결혼식 날짜가 2달 뒤로 잡혔습니다. 준혁이가 전화로 옥자에게 알렸고 서윤 쪽에서 예식장과 비용을 전부 맡겠다고 했어요. 옥자가 전화를 끊고 좌판 의자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죠. 우리 형편의 예식장 비용을 어떻게 하나 했는데 순덕이 옆에서 생선을 다듬다 말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옥자 씨 뭐야? 또 무슨 일이야? 옥자가 고개를 젓고는 작게 웃었어요. 아니, 좋은 일이야. 준혁이 결혼 날짜가 잡혔어. 순덕이 칼을 도마 위에 탁 내려놓으며 두 눈을 크게 떴죠. 진짜? 드디어? 언제? 옥자가 2달 뒤 날짜를 말하자 순덕이 옥자의 팔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세상에 옥자 씨 아들이 장가를 가. 고생 끝이다 진짜. 옥자가 순덕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옥자의 표정은 밝지만은 않았죠. 결혼식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 쌓여 있었으니까요. 그 주 일요일 오후 서윤이 옥자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혹시 내일 오후에 시간 괜찮으세요? 제가 시장에 가도 될까요? 옥자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말고 수도꼭지를 잠그며 대답했어요. 시장에 왜? 여기는 볼 것도 없는데. 서윤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어머니 가게가 보고 싶어요. 어머니가 30년 동안 지키신 곳이잖아요. 옥자가 싱크대 앞에 서서 잠깐 말을 멈췄어요. 시장 좌판을 보겠다는 재벌집 딸이라니 옥자로서는 얼떨떨한 일이었죠. 그래, 오후 2시쯤 오면 손님이 좀 뜸해. 그때 와. 다음 날 오후 2시 시장 골목 입구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섰습니다. 서윤이 차에서 내렸고 뒤따라 검은 양복의 수행원 한 명이 내렸어요.
서윤이 수행원에게 고개를 돌려 뭔가 말하자 수행원이 차 옆에 서서 기다렸죠. 서윤 혼자 시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면 재킷에 운동화를 신은 서윤이 좁은 통로를 지나 옥자의 좌판 앞에 섰어요. 옥자가 앞치마를 두 손으로 털며 서윤을 맞았습니다. 왔어. 여기가 다야. 별거 없지. 서윤이 좌판이 가지런히 놓인 생선들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얼음 위에 올린 광어와 우럭, 옆으로 조개류를 담은 대야, 뒤쪽 냉동 창고, 철문까지 천천히 시선을 옮겼죠. 어머니, 여기 정리를 정말 깔끔하게 하시네요. 생선 놓는 순서도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옥자가 서윤 옆에 서며 좌판 위를 가리켰습니다. 비싼 것부터 앞에 놓고 손님 눈높이에 맞추는 거야. 손님이 들어오면 시선이 제일 먼저 여기로 가거든. 서윤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반짝였어요. 순덕이 옆 좌판에서 서윤을 힐끗 바라보다가 옥자에게 눈짓을 보냈죠. 옥자가 순덕에게 작게 고개를 끄덕여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서윤이 좌판 뒤쪽 냉동 창고 앞까지 걸어가며 물었어요. 어머니, 여기서 하루에 몇 시간이나 일하세요? 옥자가 냉동 창고 철문에 손을 대며 대답했습니다. 새벽 4시에 나와서 저녁 7시까지. 바쁜 날은 8시, 9시도 넘어. 서윤이 철문 위에 붙은 온도계를 보다가 옥자를 돌아봤죠. 서윤의 표정이 조금 굳어 있었어요. 15시간을 매일. 옥자가 앞치마 끈을 고쳐 매며 웃었습니다. 익숙해지면 별거 아니야. 하루 안 나오면 그날 매출이 없으니까 아프든 말든 나오는 거지. 서윤이 입술을 한번 깨물고는 옥자 옆에 나란히 섰어요. 어머니, 저번에 카페에서 제가 힘든 일 있으시면 말씀하시라고 했잖아요. 혹시 지금 말씀하시기 어려운 일이 있으세요? 옥자가 서윤을 올려다봤습니다. 서윤의 눈이 진지하게 옥자를 향하고 있었어요. 옥자가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돌려 시장 통로 쪽을 바라봤죠. 오가는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하고 옥자가 서윤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윤아, 사실 엄마한테 좀 복잡한 일이 있어. 서윤이 한 발짝 더 다가왔어요. 말씀하세요, 어머니. 옥자가 앞치마 주머니에서 접어둔 메모지를 꺼내 서윤에게 보여줬습니다. 메모지에 적힌 4줄을 서윤이 하나하나 읽었어요. 서윤의 눈이 줄을 따라 내려가면서 점점 좁아졌죠. 옥자가 서윤 옆에 서서 낮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창회장 미숙이 옥자의 신분증 사본으로 2,500만 원 대출을 받은 일, 은행에서 확인한 사진과 위조 서명, 신우이 정의가 교회 헌금 핑계로 돈을 빼가는 일, 창호가 공과금 봉투에서 60만 원을 가져가 전기가 끊긴 일까지. 옥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한마디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서윤이 다 듣고 나서 메모지를 옥자에게 돌려주며 입을 열었죠. 어머니, 이건 혼자 해결하시면 안 돼요.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옥자가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뭘 해야 하는데? 서윤이 재킷 안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옥자에게 건넸어요. 강태준 변호사님이에요. 저희 그룹 법무팀에서 일하셨던 분인데 지금은 개인 사무실을 하고 계세요. 이런 일 전문이에요. 제가 내일 바로 연락해서 약속 잡을게요. 옥자가 명함을 받아들고 글자를 읽었습니다. 강태준 법률사무소라는 글씨 아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옥자가 명함을 앞치마 주머니에 넣으며 고개를 저었죠. 서윤아, 변호사 비용은 내가 어떻게 감당해? 지금 통장에 돈이 없어. 서윤이 옥자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어머니, 비용은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제가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당한 일이니까 어머니가 바로잡아야 하는 거고 저는 그걸 돕는 거예요. 옥자가 서윤의 손을 내려다봤어요.
카페에서 처음 만났을 때와 같은 손이었지만 옥자의 거친 손을 감싸는 힘이 그때보다 단단했죠. 옥자가 입술을 한 줄로 다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서윤아. 이틀 뒤 오후 옥자와 서윤이 강태준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았어요. 서울 서초동의 작은 건물 3층에 있는 사무실이었습니다. 강태준이 사무실 문을 열고 두 사람을 맞았어요. 안경을 쓴 마른 체격의 남자였고 책상 위에 서류 파일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죠. 옥자가 가방에서 서류 파일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미숙의 은행 방문 사진, 위조 서명이 있는 대출 신청서 사본, 옥자의 신분증 사본 날짜 기록, 단톡방 캡처 화면까지. 태준이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천천히 살폈어요. 이 사진이 대출 신청일에 은행에 방문한 사람이고 이 서명이 신청서에 적힌 거군요. 옥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 사진 속 사람이 제 고등학교 동창 박미숙이에요. 4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라 얼굴을 확실히 알아요. 태준이 서명 부분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서윤을 보고 말했어요. 필적 감정을 의뢰하면 이 서명이 강옥자 씨 본인 것이 아니라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은행 사진까지 있으니 증거력은 충분해요. 서윤이 팔을 테이블 위에 올리며 물었죠. 변호사님, 신우이 쪽도 확인해야 하는 게 있어요. 어머니 명의로 소액 대출이 더 있을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태준이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체 금융 조회를 먼저 하겠습니다. 강옥자 씨 명의로 된 모든 대출과 채무를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어요. 거기서 본인이 모르는 건이 나오면 하나씩 추적하면 됩니다. 옥자가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며 태준을 바라봤어요. 변호사님, 한 가지 더 있어요.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유언 공증을 남기셨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신우이 정의가 그 서류를 가지고 있을 텐데 저한테는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어요. 태준이 펜을 멈추고 옥자를 바라봤죠. 공증된 유언장이라면 공증사무소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시어머니 성함과 대략적인 작성 시기를 알려주시면 제가 조회해 볼게요. 옥자가 시어머니 이름과 돌아가신 해를 말했어요. 태준이 메모지에 적고 밑줄을 그었습니다. 서윤이 옥자 옆에서 조용히 앉아 듣고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변호사님,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태준이 서류 파일을 정리하며 대답했죠. 금융조회는 이번 주 안에 결과가 나오고 필적 감정은 감정인에게 의뢰하면 2주 정도 걸립니다. 유언장 공증 기록은 조회에 며칠이면 될 거예요. 옥자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태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태준이 사무실 문까지 두 사람을 배웅하며 말했어요. 강옥자 씨 결과가 나오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 전까지 상대 쪽에 눈치 주시면 안 됩니다. 아무한테도 말씀하지 마세요. 옥자가 고개를 끄덕였죠. 사무실 건물 밖으로 나온 옥자와 서윤이 나란히 인도를 걸었습니다. 서윤이 옥자 옆에서 걸음을 맞추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혼자 끌어안고 계시지 않아도 돼요. 옥자가 가방 끈을 양손으로 잡고 앞을 보며 걸었습니다. 옥자의 발걸음이 아까 사무실에 들어갈 때보다 조금 가벼워져 있었어요. 서윤아, 정말 고마워.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지 모르겠다. 서윤이 고개를 저으며 옥자를 바라봤죠. 어머니, 은혜 같은 거 아니에요. 가족이잖아요. 옥자가 그 말을 듣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옥자의 시선이 서윤의 얼굴 위에 한참 머물렀어요. 옥자가 입꼬리를 올리며 다시 걸음을 옮겼죠. 시장으로 돌아온 옥자가 좌판 셔터를 올리고 앞치마를 다시 맸습니다. 순덕이 건너편에서 손을 흔들었어요. 옥자 씨, 어디 갔다 왔어? 옥자가 얼음을 퍼서
좌판 위에 뿌리며 대답했습니다. 볼일 좀 보고 왔어. 순덕이 옥자의 얼굴을 살폈어요. 며칠째 어둡기만 했던 옥자의 표정이 오늘은 조금 달라 보였죠. 순덕이 고개를 갸웃하다가 다시 자기 좌판으로 돌아갔습니다. 옥자가 좌판 위 생선을 정리하면서 앞치마 주머니 안에 든 태준의 명함을 손가락으로 한번 만졌어요. 그리고 다시 칼을 들어 우럭배를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열흘 뒤 오전 강태준 변호사에게서 옥자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옥자가 좌판에서 손을 씻고 전화를 받았어요. 강옥자 씨, 금융 조회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오후에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옥자가 앞치마를 풀며 순덕에게 고개를 돌렸죠. 순덕 씨, 미안한데 오늘도 좌판 좀 부탁해. 순덕이 손에 든 수건을 어깨에 걸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야. 어서 가. 걱정 말고. 오후 2시 서초동 강태준 사무실에 옥자와 서윤이 나란히 앉았어요. 태준이 책상 위에 출력물 4장을 펼쳐놓고 안경을 고쳤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강옥자 씨 명의로 현재 2건의 대출이 잡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확인하신 저축은행 2,500만 원이고 두 번째는 다른 저축은행에서 800만 원짜리 소액 대출이 10개월 전에 개설되어 있었어요. 옥자가 출력물을 집어들며 눈을 크게 떴어요. 800만 원이요. 이것도 제가 한 게 아닌데요. 태준이 두 번째 출력물을 손가락으로 짚었죠. 이거는 대출 신청서의 서명 필체가 첫 번째 건과 다릅니다. 제가 2건의 서명을 비교해 봤는데 2,500만 원 거는 크고 흘려 쓴 글씨이고 800만 원 거는 작고 동글동글한 글씨예요. 옥자가 2장의 서명을 나란히 놓고 들여다봤습니다. 옥자의 입이 한 줄로 다물어졌어요. 이 작은 글씨 정의 신우이 글씨 같아요. 태준이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2건의 범인이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필적 감정을 2건 모두 의뢰해 놓았고 결과는 다음 주 초에 나옵니다. 그리고 유언장 공증 기록도 확인했어요. 태준이 세 번째 출력물을 옥자 앞으로 밀었어요. 공증사무소에서 발급한 유언 공증 등록 확인서였죠. 돌아가신 시어머니 박수님 씨 명의로 8년 전에 공증된 유언장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내용까지는 아직 열람 전인데 상속인 자격으로 열람 신청을 하면 볼 수 있어요. 옥자가 확인서를 2손으로 잡고 글자를 한 줄씩 읽었습니다. 옥자의 손가락 끝이 종이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어요. 시어머니가 진짜 유언장을 남기셨구나. 정의 신우이가 8년 동안 한마디도 안 했어요. 서윤이 옥자 옆에서 확인서를 함께 보다가 태준에게 물었죠. 변호사님, 열람 신청은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내일 공증사무소에 가시면 됩니다. 강옥자 씨가 며느리이시니까 상속관계 서류만 가져가시면 열람이 가능해요.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옥자와 태준이 공증사무소 창구 앞에 앉았어요. 직원이 서류를 확인한 뒤 안쪽에서 봉투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봉투 겉면에 박수님 유언 공증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죠. 태준이 봉투를 받아 옥자 앞에서 천천히 개봉했어요. 안에는 공증 도장이 찍힌 유언장 2장과 손으로 쓴 편지 1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유언장 내용을 태준이 옥자에게 읽어줬어요. 시어머니 박수님 씨 소유의 서울 마포구 상가 건물 지분 중 30%를 며느리 강옥자에게 유증한다. 나머지 70%는 아들 이창호에게 상속한다. 이 유증은 강옥자가 이창호의 배우자인 동안 유효하다. 옥자가 유언장을 넘겨받아 직접 읽었습니다. 옥자의 2 눈이 유언장 위 글자를 따라 천천히 움직였어요. 마포구 상가 건물이라면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소유하고 있던 3층짜리 건물이었죠. 옥자가 유원장에서 눈을 떼고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이 건물 정의 시누이가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자기가 관리한다고 했어요. 임대료도 자기가 받고 있다고 했고요. 저한테 지분이 있다는 말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태준이 펜을 들며 말했어요. 유증이 공증까지 되어 있으니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김정혜 씨 측에서 다른 상속인 자격으로 자기 몫을 주장할 수 있는데 그건 이 유원장의 내용과는 별개의 문제예요. 중요한 건 강옥자 씨에게 30% 지분이 있다는 사실을 8년 동안 숨겼다는 겁니다. 옥자가 유원장 아래에 있던 손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필체였어요. 연필로 깨알같이 쓴 글씨를 옥자가 한 글자씩 읽었죠. 옥자야, 네가 이 집안에 와서 고생한 거 내가 다 알아. 창호가 못난 것도 알고 정희가 너한테 못되게 구는 것도 알아. 내가 살아있을 때 제대로 못해줘서 미안하다. 이거라도 내 이름으로 남겨놓을게. 준혁이 잘 키워줘서 고맙다. 옥자가 편지를 읽는 동안 옥자의 턱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옥자가 편지를 두 손으로 꼭 쥐고 한참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물 한 잔을 떠서 옥자 앞에 놓았죠. 옥자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옥자의 눈가가 젖어 있었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변호사님, 이 지분을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태준이 자리에 앉으며 설명했습니다. 먼저 건물 등기부를 확인해서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봐야 합니다. 유언대로 등기가 안 되어 있다면 소유권 이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요. 동시에 김정희 씨가 8년간 임대료를 혼자 가져간 부분도 정산 청구가 가능합니다. 옥자가 유원장과 편지를 조심스럽게 봉투에 다시 넣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탁드립니다. 사무소를 나온 옥자가 건물 앞 인도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봉투를 가슴에 안은 옥자의 시선이 먼 곳을 향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옥자가 집에 돌아오자 거실에 창호와 정희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소주잔 2개가 놓여 있었고 정희가 서류 뭉치를 손에 들고 있었어요. 옥자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두 사람을 바라봤죠. 정희가 서류를 식탁 위에 탁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옳게 잠깐 앉아봐. 할 얘기 있어. 옥자가 맞은편 의자에 앉았어요. 정희가 서류를 옥자 앞으로 밀었습니다. 준혁이가 한성그룹 회장 딸이랑 결혼한다며. 축하해. 근데 옳게 결혼 전에 재산 정리를 좀 해야 하지 않겠어. 옥자가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서류 맨 위에 재산분할 합의서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죠. 이게 뭐야? 정희가 소주잔을 한 모금 마시고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남기신 상가 건물 있잖아. 그거 정리 좀 하자는 거야. 지금까지 내가 관리하느라 수리비도 내고 세입자 관리도 다 했어. 그런 비용 다 빼면 올케한테 돌아갈 건 없어. 창호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어요. 정희 말이 맞아. 정희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냥 사인해. 옥자가 서류를 한 장 넘겨봤습니다. 합의서 내용은 옥자가 상가 건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이었어요. 맨 아래 서명란 옆에 옥자의 이름이 미리 인쇄되어 있었죠. 옥자가 서류를 내려놓고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옥자의 눈빛이 차분했어요. 신우이, 그 건물에 대해서 나한테 한 번이라도 말해준 적 있어. 정희가 눈을 피하며 소주잔을 만지작거렸어요. 뭘 말해? 올케가 바쁘니까 내가 알아서 한 거지. 옥자가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오늘은 피곤해서 못하겠어. 나중에 얘기하자. 정희가 식탁을 손바닥으로 치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올케,
이거 지금 안 하면 나중에 복잡해져. 준혁이 결혼 전에 깔끔하게 해놓자니까. 옥자가 안방으로 가는 발걸음을 멈추고 정희를 돌아봤습니다. 옥자의 표정이 바뀌어 있었어요. 지금까지 늘 고개를 숙이던 옥자의 눈이 정희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죠. 신우이, 한 가지만 물을게. 시어머니 유언장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신우이는 알고 있었어. 정희의 소주잔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정희의 눈동자가 한번 흔들렸어요. 유언장이 어딨어? 어머니가 그런 거 남기신 적 없어. 옥자가 정희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옥자의 입꼬리가 아주 살짝 올라갔어요. 그래, 알겠어. 옥자가 몸을 돌려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안방 바닥에 앉은 옥자가 가방에서 오늘 공증사무소에서 받아온 봉투를 꺼냈어요. 봉투 안에 유언장과 편지를 한 번 더 확인하고 다시 넣었죠. 옥자가 휴대폰을 꺼내 서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윤아, 신우이가 오늘 재산 포기 서류에 서명하라고 했어. 유언장이 없다고 거짓말도 했어. 서윤에게서 바로 답이 왔어요. 어머니, 절대 아무것도 서명하지 마세요. 내일 변호사님한테 바로 전달할게요. 옥자가 휴대폰을 내려놓고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거실 쪽에서 정희와 창호가 웅성거리는 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왔어요. 옥자가 무릎 위에 두 손을 올리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옥자의 손이 이제는 떨리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서윤이 강태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희가 옥자에게 재산 포기 서류를 들이밀었다는 사실과 유언장이 없다고 거짓말한 정황을 전했어요. 태준이 전화를 받으며 메모를 하다가 펜을 멈추고 말했죠. 지금부터 속도를 올려야겠습니다. 상대 쪽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날 오후 태준이 옥자에게 전화를 걸어 필적 감정 결과가 예정보다 이틀 빨리 나왔다고 알렸습니다. 옥자가 좌판 정리를 서둘러 마치고 서초동 사무실로 향했어요. 서윤도 사무실에서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죠. 태준이 책상 위에 감정서 두 부를 펼쳐놓았습니다. 첫 번째, 저축은행 2,500만 원 대출건입니다. 신청서 서명은 강옥자 씨 필체와 일치하지 않고 별도로 확보한 박미숙 씨의 필체와 유사도가 92%로 나왔습니다. 옥자가 감정서를 받아들고 숫자를 확인했어요. 옥자의 손가락이 92%라는 글자 위에 멈췄습니다. 미숙이가 한 게 맞다는 거죠. 태준이 고개를 끄덕이고 두 번째 감정서를 집었어요. 두 번째, 800만 원 소액 대출건입니다. 이 서명은 강옥자 씨 필체와 일치하지 않고 김정희 씨 필체와 유사도가 89%입니다. 옥자가 두 번째 감정서를 받아 한 줄씩 읽었습니다. 감정서를 다 읽은 옥자가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어요. 미숙이가 2,500만 원, 정희 신우이가 800만 원. 둘이서 따로따로 내 이름을 가져다 쓴 거예요. 태준이 안경을 벗어 닦으며 말했죠. 네. 두 건 모두 사문서 위조와 사기에 해당합니다. 은행 방문 사진과 필적 감정 결과를 합치면 증거가 충분해요. 이제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서윤이 옥자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옥자가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사무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 조용히 울렸죠. 옥자가 고개를 들어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 다 고소하겠습니다. 미숙이하고 정의 신우이 둘 다요. 태준이 펜을 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해서 이번 주 안에 접수하겠습니다. 동시에 상가 건물 지분 소유권 이전 소송도 같이 진행하죠. 옥자가 일어서며 태준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사무실을 나온 옥자와 서윤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나란히 섰어요. 서윤이 옥자의 얼굴을 옆에서 살폈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옥자가 가방끈을 양손으로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이제 시작이니까. 사흘 뒤 태준이 경찰서에 고소장 2건을 접수했어요. 박미숙을 사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로, 김정희를 같은 혐의로 각각 고소했습니다. 같은 날 상가 건물 지분 소유권 이전 소송도 법원에 접수했죠. 고소장이 접수되고 닷새가 지난 오후 옥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박미숙이라는 이름이 떴어요. 옥자가 좌판 의자에 앉아 전화를 받았죠. 옥자야. 미숙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높고 쨍한 목소리 대신 낮고 갈라진 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들려왔어요. 옥자야,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 네가 나를 고소했다며. 옥자가 좌판위 생선을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맞아. 미숙이 잠깐 침묵하다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옥자야, 이거 무슨 오해가 있는 거 아니야. 우리 4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인데 이런 걸로 경찰까지 가면 어떡해. 만나서 얘기하자. 내가 설명할 게 있어. 옥자가 허리를 펴며 전화기를 꼭 쥐었죠. 미숙아, 오해가 아니야. 내 신분증 사본으로 네가 은행에 가서 2,500만 원을 빌린 거잖아. 은행에 사진도 남아있고 필적 감정도 끝났어. 전화기 너머로 미숙이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옥자야, 그건 내가 사정이 있었어. 부동산 사무실 임대료가 밀려서 당장 쫓겨나게 됐었거든. 나중에 꼭 갚으려고 했어. 진짜야. 옥자의 턱 근육이 움직였어요. 갚으려고 했으면 왜 석 달째 연체야.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나는 그 대출이 있는 줄도 몰랐어. 미숙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갚을 거라니까. 제발 고소 취하해줘. 이게 알려지면 나 끝이야. 동창들한테 알려지면. 옥자가 의자에서 일어서며 차분하게 말했어요. 미숙아, 나는 동창회에서 네가 내 발언 차례를 넘기고 내 뒤에서 수군거릴 때도 참았어. 빌려준 500만 원 3년째 안 갚을 때도 참았어. 근데 내 이름을 훔쳐간 건 못 참아. 미숙이 급하게 말을 이었죠. 옥자야, 내가 500만 원도 갚을게. 2,500만 원도 다 갚을 테니까 제발. 옥자가 전화기를 귀에서 떼며 한 번 숨을 고르고 다시 대었습니다. 미숙아, 이건 돈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야. 변호사님한테 얘기해. 옥자가 전화를 끊었어요. 휴대폰을 앞치마 주머니에 넣는 옥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옥자가 두 손을 꽉 쥐었다 펴며 좌판 위 칼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옥자가 집에 돌아오자 정희가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정희의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교회 주보를 구겨 쥔 채 옥자를 기다리고 있었죠. 옳게 나한테까지 이럴 거야. 고작 800만 원 때문에 신우이를 경찰에 넘겨. 옥자가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며 정희를 돌아봤습니다. 신우이, 고작이 아니야. 내 이름으로 몰래 돈을 빌린 거잖아. 그것도 한마디 상의 없이. 정희가 한 발짝 다가서며 손가락을 옥자에게 향했어요. 올케가 우리 집안에 와서 뭘 했는데 이래. 시어머니 상가 건물도 내가 다 관리했어. 수리비가 얼마인 줄 알아? 세입자 나가면 내가 새로 구하고 보일러 고장나면 내가 불러서 고치고. 올케는 시장에서 생선이나 팔면서 한 게 뭐가 있는데. 옥자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며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옥자의 시선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신우이, 시어머니 유언장에 내 이름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 8년 동안 숨기고 임대료 혼자 가져가고
그러고도 내한테 재산 포기 서류에 사인하라고 했잖아. 정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교회 주보를 쥔 정희의 손이 떨렸어요. 유원장 올케가 어떻게 그걸? 옥자가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서며 말했죠. 공증사무소에 기록이 다 남아있어. 신우이가 아무리 없다고 해도 소용없어. 정희가 현관에 선 채 입을 벌렸다 다물었습니다. 정희의 두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더니 정희가 현관 신발장에 손을 짚었어요. 창호가 거실 소파에서 일어나 두 사람 사이로 끼어들었습니다. 야, 둘 다 그만해. 집안끼리 이게 뭐하는 짓이야. 옥자가 창호를 돌아봤어요. 당신은 빠져. 시어머니 유언장에 당신 목도 있어. 70%가 당신 거야. 근데 정의 신우이가 그것도 당신한테 안 알려줬어. 당신도 몰랐지. 창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창호가 정희를 돌아봤어요. 정희야, 그게 사실이야. 어머니가 유언장을 남기셨어. 정희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현관에 선 정희의 어깨가 작게 움츠러들었어요. 옥자가 안방으로 들어가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죠. 신우이, 나머지는 법원에서 얘기하자. 안방 문이 닫혔습니다. 옥자가 가방을 내려놓고 바닥에 앉았어요. 벽에 걸린 준혁이 졸업사진을 올려다보며 옥자가 깊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거실 쪽에서 정희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창호에게 뭔가 말하는 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왔어요. 창호가 정희에게 소리를 지르는 소리도 이어졌죠. 정희야, 어머니 건물이 내 앞으로 70%나 있는 걸 왜 나한테 숨겼어? 네가 다 해먹으려고 그랬지. 정희가 흐느끼며 대답했습니다. 오빠, 그게 아니야. 내가 관리비를 다 대느라 그런 거지. 오빠가 술만 마시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내가 어떡해. 창호가 식탁을 주먹으로 내리쳤어요. 유리잔이 넘어지며 소주가 식탁 위로 쏟아지는 소리가 들렸죠. 옥자가 안방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이불 위에 누웠어요. 천장을 올려다보는 옥자의 눈이 말갛게 떠 있었습니다. 거실 쪽 소리가 점점 잦아들었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나더니 정희가 나간 모양이었죠. 옥자가 옆으로 돌아 누워 벽에 걸린 준혁이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옥자의 입이 작게 움직였어요. 거의 다 왔어. 2달 뒤 법원에서 첫 번째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미숙은 사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어요. 김정희도 같은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죠. 태준이 판결문 사본을 옥자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2건 모두 유죄 판결이 나왔고 대출금 전액 반환 명령도 함께 나왔습니다. 미숙 씨가 2,500만 원, 정희 씨가 800만 원을 강옥자 씨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옥자가 판결문을 두 손으로 받아 첫 장을 읽었어요. 옥자의 손가락이 판결문 위에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2,500만 원에 800만 원이면 3,300만 원이네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서류를 꺼냈죠. 그리고 상가 건물건도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원에서 시어머니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했어요. 강옥자 씨 명의로 30%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라는 판결입니다. 김정혜 씨가 8년간 혼자 가져간 임대료 중 옥자 씨 몫인 30%도 정산해야 합니다. 옥자가 서류를 내려놓고 태준을 바라봤어요. 임대료 30%면 얼마나 되나요? 태준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대답했습니다. 월 임대료가 250만 원이었으니까 30%는 월 75만 원이에요. 8년이면 약 7,200만 원입니다. 거기에 대출 반환금 3,300만 원을 합치면 총 1억 500만 원 정도를 돌려받게 됩니다. 옥자의 눈이 커졌어요. 옥자가 의자 팔걸이를 두 손으로 잡고 숫자를 머릿속으로 다시 더해봤죠.
1억이 넘어요. 태준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다만 실제로 돈이 들어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미숙 씨와 정희 씨의 재산 상황에 따라 분할 지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옥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변호사님,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태준이 사무실 문까지 옥자를 배웅하며 작게 웃었죠. 강옥자 씨가 증거를 잘 모아두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온 옥자가 건물 앞에서 서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윤아, 다 끝났어. 둘 다 유죄 나왔고 건물 지분도 내 이름으로 돌아온대. 서윤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환하게 들렸어요. 어머니, 정말 고생하셨어요. 오늘 저녁에 준혁이랑 같이 갈게요. 같이 밥 먹어요. 옥자가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가슴 앞에 잠깐 대었습니다. 옥자의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어요. 그 주 안으로 동창 단톡방에 소식이 퍼졌습니다. 미숙이 옥자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얘기가 정은의 입에서 먼저 나왔어요. 영란이 단톡방에 메시지를 올렸죠. 미숙이 그거 진짜야. 법원에서 판결 났다는데. 복순이 바로 이어서 물었습니다. 옥자가 고소한 거래. 세상에. 단톡방이 한동안 조용했어요. 누구도 선뜻 말을 잇지 못했죠. 그동안 미숙 편에서 옥자를 무시하고 옥자의 발언을 넘기고 단톡방에서 옥자를 빼자는 말까지 했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영란이 한참 뒤에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옥자한테 미안하게 됐네. 우리가 몰랐던 거지만. 복순이 답했어요. 그러게. 미숙이가 그런 사람인 줄은 진짜 몰랐다. 옥자가 그 메시지들을 좌판 의자에 앉아 읽었습니다. 옥자의 표정이 담담했어요. 옥자가 단톡방에 아무 답도 치지 않고 휴대폰을 뒤집어 좌판 위에 올려놓았죠. 순덕이 옆에서 옥자를 힐끗 보며 물었습니다. 동창의 사람들이야. 옥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칼을 집어들었어요. 이제 와서 몰랐다고 하더라. 순덕이 코웃음을 치며 수건으로 손을 닦았죠. 다 그렇지 뭐. 세상이 그런 거야. 근데 옥자 씨, 이제 어떡할 거야? 좌판 계속할 거야. 옥자가 칼질을 멈추고 순덕을 바라봤습니다. 순덕 씨, 사실 서윤이가 나한테 제안을 하나 했어. 순덕이 눈을 크게 뜨며 한 발짝 다가왔어요. 뭔데? 옥자가 앞치마를 고쳐 매며 말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수산 브랜드를 만들자고 했어. 옥자네 프리미엄 수산이라고. 내가 30년 동안 쌓은 경험으로 좋은 생선을 골라서 포장해서 파는 거야. 서윤이가 유통이랑 마케팅을 도와주겠대. 순덕이 입을 딱 벌렸어요. 옥자 씨가 사장님이 되는 거야. 옥자가 웃으며 고개를 저었죠. 사장님은 무슨. 그냥 내가 하던 일을 좀 더 크게 하는 거지. 순덕이 옥자의 팔을 잡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야, 이건 대단한 거야. 옥자 씨, 진짜 하는 거지. 나도 뭐 도울 거 있으면 말해. 옥자가 순덕의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순덕 씨, 고마워. 그때 얼음 빌려주고 아이스박스 가져다 준 거, 나 아니죠. 순덕이 코를 훌쩍이며 고개를 돌렸죠. 에이, 그게 뭐라고. 한 달 뒤, 옥자네 프리미엄 수산이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옥자의 사평 좌판 옆에 새로 꾸민 포장 공간이 생겼고 온라인 주문을 받을 수 있는 작은 사무실도 마련했어요. 서윤이 유통업체 3곳과 납품 계약을 연결해줬고 시장 상인 6명이 공동 납품 파트너로 참여했죠. 순덕이 제일 먼저 파트너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첫 주문이 들어온 날 옥자가 포장 박스에 생선을 넣고 뚜껑을 닫으며 박스 위에 손을 올려놓았어요. 박스 겉면에 옥자네 프리미엄 수산이라는 글자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옥자가 그 글자를 손가락으로 한번 쓸었어요. 내 이름이 여기 적혀 있네. 순덕이 옆에서 박스를 쌓으며 웃었죠. 옥자 씨, 그 이름이 옥자 씨 거잖아. 당연한 거지. 옥자가 박스를 택배 기사에게 건네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 즈음 창호와의 이혼 소송도 마무리가 됐어요. 태준이 옥자에게 전화로 결과를 알렸습니다. 법원에서 이창호 씨를 유책 배우자로 판단했습니다. 공과금 횡령, 가정방치 정황이 인정됐어요. 재산 분할에서도 옥자 씨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옥자가 전화를 끊고 좌판 의자에 앉아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30년이라는 시간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새벽 4시에 일어나 트럭을 몰고 생선배를 가르고 빈 소주병을 치우고 신우이의 돈 타령을 듣고 동창회에서 발언 차례를 건너뛰었던 30년이었습니다. 옥자가 앞치마를 두 손으로 꼭 쥐었다 놓았어요. 끝났네. 진짜 끝났어. 준혁이와 서윤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서울 시내 호텔 예식장에서 열린 결혼식에 옥자가 한복을 입고 나타났어요. 순덕이 사준 비녀를 머리에 꽂고 새 구두를 신은 옥자가 예식장 복도를 걸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서윤이 옥자를 보자마자 달려왔어요. 어머니, 너무 예쁘세요. 옥자가 서윤의 웨딩드레스 자락을 가만히 만지며 말했습니다. 네가 더 예쁘지. 우리 서윤이. 준혁이가 턱시도를 입고 대기실 문 앞에서 옥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옥자가 준혁이 앞에 서서 준혁이의 넥타이를 고쳐매며 말했죠. 잘 살아라. 서윤이 많이 아껴주고. 준혁이가 옥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혁이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엄마가 더 잘 살아야 해. 이제 엄마 차례야. 옥자가 준혁이 손을 한번 꼭 쥐고 놓았어요. 결혼식이 끝난 뒤 서윤이 옥자 옆으로 와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오늘 전해드리려던 소식이 있어요. 옥자가 서윤을 바라봤어요. 무슨 소식인데? 서윤이 옥자의 귀에 대고 속삭였죠. 옥자의 두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옥자가 서윤의 양손을 덥석 잡았어요. 옥자의 입이 벌어졌다가 다물어지기를 3번 반복했죠. 진짜야. 서윤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네, 어머니. 진짜예요. 옥자가 서윤의 손을 쥔 채 고개를 숙였어요. 옥자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한참 뒤 고개를 든 옥자의 볼 위로 눈물 2줄기가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옥자의 입에는 웃음이 걸려 있었죠. 3달 뒤 동창회 모임 공지가 단톡방에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미숙이 아니라 영란이 공지를 올렸어요. 장소는 시장 근처 작은 한식당이었고 회비는 3만 원이었죠. 영란이 옥자에게 개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꼭 나와줘. 우리가 그동안 잘못한 거 알아. 옥자가 메시지를 읽고 한참을 화면을 보다가 2글자를 쳤어요. 참석. 동창회 당일 옥자가 한식당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영란, 정은, 복순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미숙의 자리는 비어 있었죠. 옥자가 들어서자 셋이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영란이 먼저 옥자에게 다가와 허리를 숙였어요. 그동안 미안했어. 진심이야. 정은이 옆에서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내가 미숙이 서류 정리 도와준 거 그때는 뭔지도 모르고 했어. 변명이 안 되는 거 알아. 복순이 테이블 위에 2 손을 올리며 입을 열었어요. 내가 단톡방에 그런 글 쓴 거 정말 부끄러워. 미안해. 옥자가 3사람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옥자의 표정이 담담했어요. 앉아. 밥이나 먹자. 옥자가 테이블 한가운데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예전에는 문 옆 구석이 옥자의 자리였어요. 오늘은 아무도 가운데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았고
세 사람이 옥자의 양옆으로 앉았죠. 음식이 나오고 네 사람이 조용히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영란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옥자에게 물었어요. 옥자야, 수산 브랜드 한다고 들었어. 잘 되고 있어. 옥자가 국을 한 숟갈 떠 마시고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첫 달 주문이 200건 넘었어. 다음 달부터는 대형마트에도 납품 들어가. 정은이 두 눈을 크게 뜨며 말했죠. 200건이면 대단한 거잖아. 옥자가 고개를 살짝 저었어요. 대단한 건 아니야. 30년 동안 해온 거 그대로 하는 건데 이름표가 붙었을 뿐이야. 복순이 물잔을 들며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거 있으면 말해. 옥자가 복순을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어요. 그 말이면 됐어. 식사가 끝나고 한식당 밖으로 나온 옥자가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시장 쪽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상인들이 좌판을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옥자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서윤에게 전화를 걸었죠. 서윤아, 동창회 다녀왔어. 서윤이 전화기 너머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땠어요? 옥자가 시장 골목 입구에 멈춰서서 안쪽을 바라봤어요. 30년을 드나든 시장의 불빛이 옥자의 얼굴 위로 따뜻하게 번졌습니다. 오늘은 가운데 앉았어. 옥자는 30년 동안 늘 구석에 앉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장에서도 집에서도 동창회에서도 옥자의 자리는 항상 문 옆이었어요. 아무도 옥자에게 가운데로 오라고 말하지 않았죠. 그런데 옥자는 누군가 자리를 내줘서 가운데에 앉은 게 아닙니다. 스스로 걸어가서 의자를 당겨 앉은 거예요. 오늘은 가운데 앉았어. 전화기 너머로 옥자가 한 이 말이 이 이야기의 전부일지도 모릅니다. 대단한 복수극도 화려한 반전도 아니에요. 그냥 한 사람이 자기 자리를 되찾은 이야기입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고 남편의 빈 소주병을 치우고 친구들에게 무시당하면서도 좌판 앞에 섰던 여자. 그 여자가 마지막에 가운데 의자를 당겨 앉았을 때 세상이 뒤집힌 게 아니라 제자리로 돌아온 거였죠. 누군가 당신의 자리를 빼앗고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이미 증거이니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군가의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마음이 쉬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따뜻한 여정을 찬란 사연과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